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깊은 호흡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정심조식법이라는 호흡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최근 소개해드린 전홍준 박사의 보디 리셋을 통해 알게 된 책인데요. 시오야 노부우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2002년에 자제력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절판된 상태였는데요. 독자들의 요청으로 2021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됐습니다. 시오야 노부우는 20세기 일본의 가장 위대한 의사 중 한 분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50여 년 동안 도쿄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한 의학 박사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0세를 맞아 자신의 건강 비결과 장수의 비밀을 유언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저자는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허약한 아이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60의 나이에 정심조식법이라는 호흡법을 완성시키고 매일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106세까지 살았는데요. 100세가 넘어서도 일본 전역을 돌며 정심조식법과 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호흡을 주제로 하는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깊은 호흡의 중요성과 함께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을 통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만든 정심조식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힘을 가진 정심조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야 노부우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누구나 본래 타고난 건강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력을 점차 소진시켜가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점점 이질어져 가듯이 질병 건강에 대한 부주의, 스트레스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가장 완전했던 건강력을 쇠퇴시켜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낡아지고 기력이 떨어져가는 본래의 기능에 충분한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기능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합니다. 그 결과 자연이 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원래 그러해야 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본래의 힘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면역 기능이나 자연 치유력이 피로 누적으로 인해 쇠약해지는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역은 약이나 의료행위와 같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과 상념의 힘이며 또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는 산소야말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양분이 됩니다. 중국 의학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지닌 자연 치유력은 신체가 외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또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치유력이란 곧 조화력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 그 자체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 즉 산소입니다. 생명과 그 건강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충만해 있는 산소에 의해 유지되고 활성화되며 향상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건강해졌는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노화인데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병이라면 치료할 수 있지만 노화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건강 장수는 가능하지만 현세에서의 불로불사는 못다 꾼 꿈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노화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젊음을 되찾는 일도 결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노화는 강과 같은 것으로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천천히 굴곡을 그리거나 고여있기도 하고 강하구 부근에서는 밀물로 인해 역류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나의 건강함은 사실 환갑을 지나면서부터 얻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나는 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병을 달고 살았으며 그것을 당시의 복식호흡법을 시험해보며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업의사 시절에는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복막염을 앓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기도 하는 등 병은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의 나이에 지금의 정신조식법을 완성시켜 그것을 매일 실천하면서부터 나는 병을 모르는 늙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성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이전보다도 더 젊어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내가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올해까지도 거의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실력은 젊었을 때가 오히려 서툴러서 내가 싱글 플레이어에 낀 건 역시도 60을 넘은 뒤였습니다. 60세 때의 핸디는 13으로 말하자면 에버리지가 좋은 골프 축에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싱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론 연구와 연습을 거듭하는 한편 정신조식법을 실천하고 강한 상념을 바람으로써 65세 때 드디어 핸디 10을 깨고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77세인 희수애까지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 골퍼와 대결하여 아마추어인 내가 승리한 일도 있습니다. 골프 세계에서는 환갑을 넘어서 싱글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보기 드문 일로서 아마 일본에서는 내가 유일할 것입니다. 아니, 골프에서뿐만 아니라 육체 기능이 모두 쇠퇴해가는 노령기에 접어들어 운동 능력을 이전보다 향상시킨 사람 또한 나 이외에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이 지금만큼 날아가지 않던 시절에 200야드를 날려 괴물 의사라고 신문에 났던 것이 83세 때였고 87세가 되어 처음으로 에이지 슈트를 달성했으며 이후 92세, 94세에 잇따라 성공하여 세계 최고령 에이지 슈터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내 실력을 뽐내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는 일반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에 접어들면서부터 노화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 그 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입니다. 60, 70대는 그럭저럭 괜찮을지 몰라도 80, 90대에 접어들면 실력이나 기술보다는 18호를 제대로 돌 수 있는 체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세 안팎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골프채를 휘두르며 잔디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건강함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 들면서 노화의 흐름에 역행한 불로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의도적, 의식적으로 다시 젊어지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정심조시법의 실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도록 노력했을 뿐입니다. 우주 무한력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치유력.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력과 건강력을 호흡과 상념에 의해 일깨움으로써 질병과 노화를 막고 본연의 건강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여성의 A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전쟁이 끝난 1945년이기 때문에 아마 70살 안팎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친구와 둘이서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그 친구는 죽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깊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후유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의 비극적 체험을 후세에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도 초등학교 등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작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서 지난해에도 온몸이 경직되는 듯한 심한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몸이 굳어져 숨이 가쁘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잘못될지도 몰라. 아니야, 지금이라도 정심조시법을 하면 어떨까? 발작을 일으키기 전 내 저서를 읽고 정심조시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행하기도 했었기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떠올리고 긴급한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 침대에 부자유스러운 몸을 눕힌 채 가쁜 숨을 참으면서 깊은 호흡으로 조식하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것이 월요일의 일인데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이미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부침성으로 친절을 베풀며 같은 방 환자들을 열심히 보살피다가 금요일에 담당 의사의 승낙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작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경우는 없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정심조시법 덕분이라는 그녀의 얘기를 나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야뇨증으로 고생하던 83세의 여성이 정심조시법을 시작하고 나서 그 증세가 깨끗이 나은 예도 있습니다. 또한 70세 한 남성은 성대가 한쪽밖에 열리지 않는 장애로 인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심조시법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목구멍이 열리며 마치 바람이 통하는 듯한 말 그대로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 과연 막혀있던 성대가 밸브를 완전히 연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만 병의 치료 효과가 국한되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갱년기 장애의 천식 증상까지 있었던 40대 여성이 정심조시법에 의해서 차도를 보인 일 등 조식과 상념의 힘으로 갖가지 장애, 증상, 질병이 치유되어 본래 타고났던 건강을 되찾은 사례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영양소인 산소를 몸속 깊이 호흡하여 신체의 중심부까지 들여보냄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체 내부와 자연, 우주가 조식이라는 파이프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밀접하게 연관되며 나아가서는 일체화된 것입니다. 그 우주의 조화력과의 동조가 흐트러져 있던 신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우리를 괴롭혀오던 갖가지 병과 증상을 저절로 없애버렸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심조시법이란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무한한 힘에 동조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조화력과 인간의 치유력을 바로 연결시켜 약해지고 쇠해진 것은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정상적인 것은 보다 건강하게 해주는 묘법이 정심조시법입니다. 호흡의 효능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아옴이라는 말은 동양의 호흡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사 앞에서 볼 수 있는 한 쌍의 동물 모양 석상은 한쪽이 입을 벌리고 다른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쪽이 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숨을 내쉬는 날숨을 나타냅니다. 다물고 있는 것은 훔으로 숨을 들이쉬는 들숨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것은 건강과 장수의 근원인 동시에 정신적 안정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큰 소리로 웃는 것처럼 하하 하고 숨을 토해본다. 이것이 아입니다. 이번에는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충분히 숨을 빨아들여 우흡하고 숨을 잠시 멈춘다. 이것이 훔입니다. 이것을 번갈아 되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식 호흡입니다. 기껏해야 호흡같이 흔해 빠진 행위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여 심신의 건강과 건전함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한 것은 동양 특유의 지혜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서양 의학의 신경생리학 등은 이제 와서야 그 호흡의 효용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호흡은 생체가 살아가는 리듬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깊고 얕고 길고 짧고 거칠고 온화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을 원리적으로 담당하는 생체 리듬에는 호흡 외에 심장의 고동도 있습니다.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의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깊거나 얕게 빠르거나 느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잠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심장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들의 기능과는 달리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호흡만큼 무의식적이고 따라서 소홀히 취급받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식사에는 종류, 재료, 영양 등 까다로울 정도로 신경을 쓰는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들이쉬고 내뱉고 긴장했을 때 심호흡하는 그 정도밖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아지고 말았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것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조급하고 표면적이며 가벼운 호흡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 밑바닥까지 들숨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되어야 할 산소가 부족함과 동시에 온몸으로부터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는 작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를 비롯한 온몸에서 세포의 기능과 활동이 저하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취약한 체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일부러 찾아온 산소라는 손님을 폐 윗부분이라는 현관 앞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거실과 부엌, 서재까지 신선한 공기가 구석구석 미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어깨로 숨을 쉬는 얕은 호흡 상태로 그것은 단지 숨을 쉬고 있을 뿐 도저히 호흡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한편 생활환경의 악화라는 현대사회 특유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라든가 건축재료에 포함된 화학물질, 그리고 공기라는 영양분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호흡 기능이나 건강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호흡이 얕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무자각적으로 하고 있는 얕은 호흡에서는 산소의 섭취율이 매우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소홀히 하면 마음도 소홀해진다. 짐작컨대 옛날 사람들은 호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매우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도 등에서도 재하 단전을 의식하는 복식 호흡을 널리 행하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켰습니다. 여기서 재하 단전이란 배꼽 및 4-5cm 지점의 배 안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곳을 말합니다.
결국 폐라는 몸의 윗부분이 아니라 배라는 몸의 아래쪽을 사용하여 깊고 큰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상식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비록 지금보다 부족했지만 몸과 생명, 그 감각을 통해 사물을 생각하는 생명사고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 유지와 건강에 가장 중요한 호흡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시한다는 점에서는 현대의 우리들이 상당히 똑똑한 듯이 보여도 사실은 옛날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체 감각과 생명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난폭한 젊은이가 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얕은 호흡으로 인한 산소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젊은이들의 호흡이 얕습니다. 그것은 자세와도 관련이 있는데 체격이나 체형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최근의 젊은 사람들 자세를 보면 아주 나쁩니다. 사실 나쁘다기보다는 단정하지 못하다, 흐트러져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거북목 자세가 되어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턱이 올라가게 되고 호흡은 입 끝에서만 맴돌고 맙니다. 이미 폐의 윗부분에서조차 공기를 들여보내고 있는지 미심쩍은 입호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호흡이 얕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뇌세포는 태아기의 무호흡 시절과 생후의 호흡 시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성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된 셈입니다. 그것이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와 정서 불안정 등의 장애로 이어져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화를 잘 내고 난폭한 젊은이가 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와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불안정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 병리학적 현상이라든가 교육과 학교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얕은 호흡에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인들의 신체적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을 해쳐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모두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호흡이라는 원시적이고도 지극히 원칙적인 신체 행위가 잘못되거나 부족해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채워진 첫 번째 단추만 바로잡으면 그 다음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시정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즉 자연 치유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꾸어 시행하기만 하면 원래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뇌세포와 신체 기능이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차츰 건강을 되찾아 조화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도쿄의 어느 대학에는 단전 호흡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다양한 전통적 몸의 움직임을 실천함으로써 신체 감각과 그 문화를 배우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입사 면접 시험을 침착하게 치렀다든가 사람들 앞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깊은 호흡이 정신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독자로부터 들은 예도 마찬가지인데 이웃집에 사는 한 젊은이가 술을 마시면 이웃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몇 번이나 경찰 신세를 지곤 했다곤 합니다. 모두가 괴로워하자 생각다 못해 그 젊은이와 이야기할 기회를 만든 그는 내 강연 비디오를 보여주며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얼마 후 확실히 얌전해지고 온화해졌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에 의해 몸의 중심 깊숙이까지 산소를 채우고 세포 구석구석까지 우주의 무한한 힘을 골고루 미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향상과 조화의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매우 깊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갓난아기들이 복식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예외 없이 모두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이 복식호흡을 잊어버린 채 코나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고 때로는 어깨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초기 단계에서의 호흡법이 복식호흡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갓난아기는 산소를 몸속 깊이 빨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 사고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생명의 원리와 건강함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고안한 완성된 복식호흡법, 정심조식법. 일반적으로 깊은 호흡이라 하면 복식호흡을 떠올리겠지만 그 복식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가 있습니다. 폐호흡에서는 심호흡을 할 경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데 복식호흡에서는 들숨을 아랫배에 모으기 때문에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른다. 혹은 들숨보다는 숨을 토해내는 날숨 쪽에 강하게 의식을 모으고 시간도 오래 유지한다. 그러한 몇 가지 공통점을 제외하면 각각의 호흡법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당연히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일장일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심조식법도 그 복식호흡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의 완성된 복식호흡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약했던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하게 시험 연구하고 내 방식대로 조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한 궁극적인 건강호흡법으로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호흡법과는 다른 특징과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번 말해왔듯이 조식이라는 호흡 방법뿐만 아니라 정심이라는 매일의 마음가짐과 상념, 상상의 힘까지 더하여 몸과 마음 양면에서의 건강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의 특징과 이점. 1. 호흡에 맞추어 상념과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 정심조식법에서는 흡식, 충식, 토식, 정식이라는 일련의 동작에 맞추어서 병이 나았다라든가 일이 성공했다는 상념을 바라고 그것이 성공하고 실현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호흡법과 병행하여 마음과 생각의 힘을 작동시킴으로써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힘을 체내에 끌어모으고 또한 내보냅니다. 그럼으로써 실천하는 사람의 생각을 실현하고 소망을 달성시키는 물리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 및 물리적 현상은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그 생각을 강화시킴으로써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셈입니다. 2. 횡격막을 충분히 늘려줌으로써 폐의 밑부분까지 공기를 채운다. 폐의 형태는 범종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을 폐첨, 아랫부분을 폐절하 부르는데 보통의 호흡법으로는 폐 가득히 공기를 채우려 해도 기껏해야 폐첨에 그치고 폐저까지 들숨이 골고루 미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더라도 어깨가 오르내릴 뿐입니다. 말하자면 어깨로 숨쉬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폐 전체에 산소가 가득 차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 폐저, 즉 폐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폐저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폐 아래에 위치한 횡격막을 충분히 내려뜨리는 데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어서 폐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폐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입니다. 이것을 눌러줌으로써 폐를 포함한 흉곽 전체가 확대되고 배가 부풀어 공기를 폐저까지 골고루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복식호흡으로 폐첨 호흡에서는 횡격막이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횡격막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호흡을 하는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5cm 내려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며 폐 전체에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복식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어느 호흡법에서나 단전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의 정중앙까지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비결. 3. 몸의 중심부까지 들숨을 들여보낸다.
단전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의 중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식호흡법에서는 그 단전의 위치를 배꼽 바로 밑, 복부의 표면부로부터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백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 들숨을 몸의 전면부로 밀어넣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복식호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식호흡이 아니라 복벽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이 다른 복식호흡법과 가장 다른 것은 사실 이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정심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의 표면이나 전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다시 말해 복벽과 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T 스캔 촬영에서는 우리 몸의 횡단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단면의 한가운데 부분이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단전입니다. 복부를 가로지른 그 단면도에 내접하는 밭전자를 썼을 때 그 밭전자 속의 세로액과 가로액이 교차하는 중심점, 바로 그곳이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단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상하, 좌우, 전후의 모든 중심에 있는 한 점, 말하자면 몸의 정중앙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곳을 목표로 들숨을 들여보내듯이 밀어넣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밑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단전에 공기가 들여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중앙에 의식을 집중하고 꼭 힘을 주면서 공기를 밀어넣듯이 합니다. 또한 머릿속으로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그립니다. 이 방식이 내 경험상 가장 효율적으로 폐저까지 공기를 채우고 깊은 호흡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4. 신체의 중심 감각이 길러져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다. 몸의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신체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몸의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우리 몸의 중심 감각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아랫배의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의 안정, 너그러움과 온화함,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듬직하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폐로부터 단전, 더 나아가서 그 아래의 항문에 이르는 몸의 중심 부분에 이른바 공기통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의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체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무게 중심도 안정되며 척추가 자연스레 펴져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온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러한 특징과 효능을 지닌 정심조식법을 실천하게 되면 폐 기능이 최고로 발휘되어 체내로 섭취되는 산소의 양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 결과 혈액이 체내에서 회수해온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깊고 큰 호흡을 반복함으로써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시켜 온몸에 생기와 원기가 넘쳐나고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의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 의해 일단 몸의 중심에 무한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다시 온몸을 향해 그 효능이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이죠. 복식호흡에는 아랫배에 힘을 줌으로써 복압을 높여 장의 혈관이 활발히 작동하게 하고 혈행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보통의 복식호흡으로는 복부에 대한 위쪽에서의 압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심조식법은 폐저까지 공기를 채우고 폐를 크게 부풀림으로써 펌프의 압력처럼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횡격막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압이 최대한 높아져서 장의 혈행도 순조로워지고 산소를 비롯해 장으로부터 흡수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도 순조롭게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온몸의 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이 골고루 전해짐으로써 체세포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치유력과 건강력이 증강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복식호흡의 진수인 정심조시법을 실행하면 됩니다. 깊은 호흡, 몸의 중심으로 호흡하는 방법을 습관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정중앙으로 공기를 들여보낸다고 하면 왠지 어렵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정심조시법을 하지 않을 때의 일상적인 호흡도 저절로 깊어져서 항상 폐저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되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정심조시법은 달인이 아니고는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호흡법입니다. 단순한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매우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것이라도 단순한 원리들이 축적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호흡처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행위가 어렵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겠죠. 창조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에 절대로 어려운 조건은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흡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지켜야 할 방법이나 순서는 있지만 최소한 필요하고 또 이것만 따라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깊고 크게 호흡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실행하면 기본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요령과 방법은 그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심조시법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커다란 원칙 외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다고 하는 등의 세밀한 금지 조항이나 강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물론 점심 후 휴식 시간에 해도 괜찮고 아침과 밤으로 나누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실천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효과가 없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넘치거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자연스레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하기 쉽고 효과도 가장 큰 방법, 즉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자유자재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며 자제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정심조시법에 어렵거나 분명치 않은 부분은 거의 없지만 그렇더라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글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심조시법의 방법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틀리기 쉬운 점을 몇 가지 들어 보충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념과 내관의 관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상념과 내관의 관계, 특히 내관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념은 알겠는데 내관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히 말하자면 상념이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관은 상념을 자기의 마음이나 머릿속 스크린에 영상 혹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입안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죠. 이 소리라든지 중얼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자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념에 해당합니다. 한편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는 것, 즉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내관입니다. 아프던 발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념입니다. 나아서 활기차게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내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뿐더러 상념과 내관의 관계도 잘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문자적인가, 회화적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 생각과 시각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식과 상념, 내관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병행하여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조식만을 단독으로 해도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념을 호흡법 없이 해도 실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호흡을 동시에 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손깍지를 끼는 모양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심조시법을 실천할 때는 방울도장이라는 특수한 손깍지 형태를 취합니다. 양손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듯이 살며시 맞잡으면서 둥글게 공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울도장은 정심조시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할 때 하늘의 뜻을 받는 모습이며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파워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하기 쉬운 형상입니다. 양손으로 만든 그 피라미드와 비슷한 삼각추 모양을 안테나 삼아 우주의 무한력이 모여들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체내에 무한력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심조시법을 끝마친 뒤에는 누구의 손에나 무한력에 의한 치유력이 충전되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손바닥에서나 예외 없이 치유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오른손 쪽에서는 자신 이외의 상대에 대한 치유와 자애의 힘이, 그리고 왼손바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손에 밖으로 향하는 힘과 안으로 향하는 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방울도장이란 자신의 마음을 닫고 널리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는 사람은 정심조시법을 하고 나서 그 환부에 손을 대거나 가볍게 문지르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오른손으로 상대의 환부에 손을 대거나 어루만져 보십시오. 이것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틀림없이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도 하나의 과정이다. 정심조시법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밸런스, 곧 조화력을 되찾기 위한 호흡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조화를 되찾는 과정에서 언뜻 보기에 오히려 나빠진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다든가 코피가 자주 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몸 전체가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 명현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땀을 내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이러한 증상은 그 땀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치유되는 과정, 조화를 되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평소에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스럽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화를 이루어 숙면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피가 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심조시법을 실천하면 혈행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은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아지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증상이므로 면역력이 강화됨에 따라 혈관이 튼튼해져서 코피도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유에 말하자면 제 방 어딘가에 둑이 파손되어 낮아진 데가 있다고 합시다. 냇물의 흐름이 빈약하고 물의 양이 적을 때는 그 결함 부분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빨라지면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흘러나오겠죠. 제 방이 혈관, 냇물의 흐름이 혈행, 넘치는 물이 코피입니다. 정심조시법을 실행하는 가운데 제 방이 보수되고 흐름은 원만해지며 물도 넘치지 않는 조화로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코피를 자주 흘리던 증상이 정심조시법에 의해 뚝 그쳐버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심조시법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심조시법은 특별히 격렬한 운동이나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깊은 호흡을 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라면 그것은 몸의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결코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감기로 열이 난다, 식중독으로 설사를 한다, 이런 증세는 모두 몸에 해로운 요인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몸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증상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심조시법은 그 조화로운 모습으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오야 노부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읽어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심조시법, 매일매일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